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초접전인 가운데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칩니다. 사전 투표자 수는 7,8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열기에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본투표가 시작되는데 결과는 여전히 예측 불가입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당선되든 전 세계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모닝벨은 이번 주 미국 대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G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 선거 유세 마지막 날 두 후보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대장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스크랜턴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까지 펜실베이니아에서만 5곳을 도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앨런타운과 피츠버그, 필라델피아에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유세 땐 남편 더그 엠호프도 함께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이후 펜실베니아로 넘어갑니다. 레딩과 피츠버그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 동선과 겹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시간 일찍 행사를 진행하고 이어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로 이동해 이번 대선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투표가 코앞인데 결과는 여전히 예측 불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RCP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평균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5%로 해리스 부통령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 대학이 7개 경합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은 전날 7개 경합주 중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고요. 미 공영라디오 NPR과 PBS 뉴스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4%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미국의 선거 방식은 주별로 시간대가 다릅니다. 특히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과정도 복잡한데요. 투표가 언제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지 이한나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좀 현지로 모드를 바꿔서요. 본격적인 현장 투표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네, 미국 대선 현장 투표는 정확히 동부 시간으로 5일 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투표 막을 올리는 곳은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로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자,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 윤곽은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일 이후에 나흘 정도 지난 후 주요 외신들이 승자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이르면 6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6일 오후에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또 최대 변수일 것 같은데 지금 사전
사전 투표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사전 투표를 끝마친 유권자 수는 총 7,860만여 명인데요. 2020년 대선 총 투표자인 1억 5,460만 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개표와 집계 완료까지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워싱턴, 오리건, 유타 등 이 다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하는 주는 개표가 몇 주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유타주는 선거일 전날까지 소인이 찍힌 우표 투표용지가 2주 내 도착하면 접수 가능한 곳이고요. 특히 초접전이 예상되는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등 일부 경합주의 우편 투표는 선거일 전까지 개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총 13일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미국 대선은 정말 영화와 같은 반전과 재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네, 대선 후보의 중도 사퇴부터 또 피격 사건까지 윤지혜 기자와 주요 분기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6개월 전을 돌아보면 네. 미국 대선은 이른바 올드보이의 리턴 매치였잖아요. 네, 역대 최고령자들의 매치였는데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건 1912년 이후 112년 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와 바이든 간 박빙 구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에 CNN 주최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 이게 또 모든 걸 바꿨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이 여기서 한층 더 증폭이 된 건데요. 네. 토론 뒤에도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자꾸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You can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네, 그래서 당내외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순간도 중요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트럼프 피격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연달아서 이렇게 줄곧 맞물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총격을 당한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조기 아래에서 구호를 외치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판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완전히 기울기도 했습니다. 당시 총격 장면과 이후 발언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We will fight, fight, fight. We're going to fight for our country. And together we will save this country. 이후로 또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사퇴를 또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민주당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deeply grateful.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면서 그야말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치고 올라왔는데 이후 지지율은 엎치락 뒤치락 예측 불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의제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고요. 9월 15일에 또 한 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의 암살 시도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리스와 트럼프는 TV 토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붙으면서 초박빙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7개 경합주 여론조사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사 기간마다 2~3%포인트 이내의 격차 안에서 계속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끝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짚어주신 그 결정적인 순간들 보니까 아직도 좀 소름이 돋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의 주인공들은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일까요? 먼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이 삶 자체가 최초 타이틀로 이어지는 개척자로 묘사됩니다. 이제는 미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 자리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의 지난 여정을 오수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의인화 그 자체로 불려온 카멀라 해리스.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프리카계 이민자 아버지와 인도계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 손에서 자라 스스로를 인도 혈통이라 언급해온 아시아계 흑인 미국인입니다.
삶은 최초 타이틀의 연속이었습니다. 2004년 흑인 여성 최초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2011년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2016년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이 또한 인도계 여성으론 최초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첫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과거와 달리 부통령으로서의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후 올해 대선에서 미국 최초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는 새로운 세대 리더십의 시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America is ready to turn the page on the politics of division and hate. And when we fight, we win. 초반 우려와는 달리 해리스는 초반 열세를 딛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리스 지지 선언을 안 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포스트 구독자 20만 명이 떠나버릴 정도였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던 오바마에 이어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자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대통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여성 후보 해리스와는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대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공한 사업가이자 유명 TV쇼 진행자에서 대통령까지 트럼프의 화려한 면면은 류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건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 여기서 당신 해고야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트럼프의 유명세는 3번의 대권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첫 출마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왔고 결국 2017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록적인 감세 정책 등으로 실현됐습니다. 2020년엔 재선에 나섰지만 민주당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트럼프는 지지자들과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결국 이는 초유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불복 혐의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찍는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남겼습니다. 2024년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트럼프는 2번의 총격 피습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호재가 돼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두 후보를 지지하는 빅샷들의 시선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선택 살펴보시죠. 포브스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는 각각 81명,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비판하지만 정작 억만장자들은 해리스 편에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지층 간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해리스 측은 신흥부자와 IT부자, 여성, 그리고 예술인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진영은 전통부자와 부동산부자, 그리고 남성, 건설, 에너지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해리스입니다. 대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면서 그간 중립을 고수하며 침묵을 지키던 이들도 속속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있죠. 그간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기조를 깨고 민주당 슈퍼팩 퓨처포워드에 비공식적으로 $5천만 기부했고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해리스 편에 섰습니다. 구글 CEO를 지냈던 에릭 슈미트,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성 억만장자들도 대부분 해리스 편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꼽혔던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대표적이고요. 애플의 아버지죠. 스티브 잡스의 아내인 로렌 파월 잡스, 빌 게이츠의 전 부인 멜린다도 해리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미국 유통공룡 월마트의 상속녀인 크리스티 워튼, 피델리티 CEO인 에드워드 존슨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한편에 섰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고향인 뉴욕 기반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또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과 친분을 쌓은 덕분에 당선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분야로 기술과 의료가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측에선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치어리더로 변신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우리 돈 2천억 원에 육박하고요. 괴짜답게 대선일까지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첨해 매일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깜짝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편 억만장자에는 전통 부자와 건설, 에너지업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은둔재벌로 불리는 티머시 멜런이 대표적인데요. 석유왕 록펠러에 견줄 정도의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교계에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단체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해 이목을 끌었고요. 카지노 재벌인 쉘던 아델슨의 아내 미리암 알데슬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고 트럼프 당선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부동산 부자들 또 가상자산 큰손 윙클보스 형제도 트럼프 편에 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들만큼이나 지지자들 사이 신경전도 굉장합니다. 앞서 데이비 삭스 페이팔 공동 창업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지지자 명단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의 이름도 올랐고요. 반대편에선 실리콘밸리 거물 200여 명이 카멀라를 위한 벤처 캐피털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지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을 몇 시간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초도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61%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8%, 0.33%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흔들렸는데 엔비디아는 다시 시총 왕좌 자리를 차지했죠. 오는 8일부터 인텔을 대신해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0.48% 오른 덕분인데요. 엔비디아가 통상 다우지수 편입 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다우의 징크스를 피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가로 애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자 0.4% 떨어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는 모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엿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사이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아이오와에 이어서 경합주 중 4곳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돌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재정적자 확대로 상방 압력을 받았던 국채금리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2년물 국채금리는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대선을 전후로 장기물 국채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동안 큰 폭으로 올랐던 달러도 떨어졌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적고 또 대선 직후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지수는 0.37% 떨어지면서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가상자산의 호의적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1억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도 6일 만에 9,400만 원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대선 당일 가상자산 가격이 10%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예측한 만큼 내일장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 조치를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밝힌 영향에 2% 넘게 올렸습니다.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1달러, 75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오늘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인텔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을 대신해 다우지수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인텔은 AI 등 시장 변화에 뒤처지고 현재 주력인 CPU 부문에서도 AMD의 추격을 당하면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또 퀄컴 등이 인수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6% 감소했는데요. 보험 인수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버크셔는 주식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지분의 약 25%를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회수했는데 그러면서 현금 보유량을 사상 최대치로 늘린 상황입니다. 탈렌 에너지는 2.23%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서스퀘 하나 원전에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공급하는 전력량을 늘려달라는 탈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탈렌은 지난 3월 아마존과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데이터 센터까지 매각한 바 있는데요. 해당 규제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이 두 기업의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71% 급락했습니다. 디지털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디지털 광고 매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도 증가세가 둔화된 건데요. 또 현재 기술 노조의 파업으로 선거 취재에 방해가 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13.36% 급락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4주 안에 최대 8.2%의 체중이 감소하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도이치방크는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경쟁사에 비해 개발이 뒤처지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위는 6.34% 올랐습니다. 올해 반짝 민주식 열풍을 이끌었던 키스길 덕분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11월 6일부터 S&P 미드캡 400 지수에 합류합니다. 합류는 키스길이 추위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에 결정됐는데요. 미주호증권은 오히려 키스길의 매각으로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편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경계감에 금융시장도 숨죽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투표가 끝나고 당선자 윤곽이 나와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텐데요. 이 결과에 따른 업종별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대선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움직임만 봐도 그렇고요. 이제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커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달러는 강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국채금리도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국채금리하고 달러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달러와도 이제 강세로 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안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인데 당분간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대선이 뭐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간에 미국 정부의 재정 확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는 소득세와 이제 법인세를 이제 같이 내리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정이 좀 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미국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마이너스 6% 이상이 기록이 됐고 이번에 이제 9월 그 정부의견 기준 마감 기준으로도 6%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 규모가 미국이 한 120%가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 적자를 계속 이렇게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경제에도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국채 금리가 다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급등세가 지속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큰 이유는 뭐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끄는 어떤 대선 이벤트도 있긴 하지만 연준이 이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직후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25bp 금리를 또 내릴 거고 연말까지도 한 번 더 25bp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연준 정책 금리가 밴드 상당 기준으로 5%인데 연말까지 50bp, 내년에 100bp를 내리게 된다면 150bp 정도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연준 정책금리는 3.5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일단 대선 관련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금리를 4.3% 정도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내년도 연준 정책금리를 고려했을 때는 미국 국채금리가 4.5%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 이벤트가 좀 마무리된다면 그리고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 조정 스케줄을 이어가게 된다면
국채 금리는 조금 하향 안정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대선 상황을 보면 지금 초박빙이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해리스 어느 쪽이 당선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후보든 해리스 후보든 누가 되든지 간에 이벤트가 좀 지나면 안정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한국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될 경우에는 정책적인 어떤 변경 리스크가 좀 작긴 하지만 네.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은 상당한 위험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동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대선 결과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화면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은 그 3개 지역입니다. 미시건, 그다음에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게 3개인데 지금 지지율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해리스 후보가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시건이나 위스콘신에서 그대로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는 해리스 후보는 대의원 확보 수가 한 251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과반이 좀 넘는 27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70석까지 19석이 모자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펜실베니아, 19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이길 수가 있겠지만 경합 지역 두세 곳에서 한꺼번에 이기기 상당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대선의 이번 최대 관건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지금 지지율 판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트럼프 후보가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의 그 선거 결과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계속 우세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한국 시장에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해왔던 대로 관세율을 지금 높이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세율 인상에 따른 그 전 세계 경제 어떤 충격을 이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GDP 대비 대외거래 비중이 높은 국가가 아무래도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 한국이 거의 전 세계 1위를 여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 기준으로 한 47%, 한국은 한 90%가 해당을 하게 되고요. 중국도 거의 한 40%밖에 안 되고 미국은 30% 언더이기 때문에 이 만일 관세율이 미국이 올려서 상대국이 만약 보복 관세를 매기는 과정 속에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역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한국 경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도 뭐 대중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 그리고 보조금 정책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치러야 될 어떤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됐을 때 또 걱정되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강달러가 계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발 킹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달러와는 강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누가 되든지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해리스 후보가 되든지 트럼프 후보가 되든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바이 아메리카 미국 우선주의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칩 액트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긴 하지만 경제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결코 유리한 정책이 아니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내에서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환율 문제인데 전 세계 모든 투자가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이제 산업 투자인데 금융 투자 역시 최근에 뭐 서학개미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금융자본도 거의 원인 플로우가 미국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만일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이 바이 아메리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 모두 미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고 달러 강세 부분도 꼭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대중 갈등이 좀 커지면서 위안화를 중심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배경 그리고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무역 거래가 위축이 된다면 경기 자체가 이제 둔화될 텐데 이 부분이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측면에서 달러 강세를 이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달러 강세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후보별로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됐을 때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뭐 생각나는 게 이제 전통 에너지 그리고 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뭐 2차 전지나 친환경 이쪽으로 이제 좀 수혜주라고 꼽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수혜주는 대부분 뭐 자연스럽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통 뭐 석유 같은 에너지죠. 이런 것도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기관의 어떤 제재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 은행주 중심으로 금융주들 이런 쪽들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됐을 때 수혜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주는 아무래도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조금 정책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전기차나 배터리 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피해주는 뭐 역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의 수혜주가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 피해주가 되기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나 배터리, 이 반도체 이런 쪽들은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피해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제 공약한 대로 IRA 법을 그러니까 그 인플레 감축법이죠. 폐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칩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관세를 매기게 되면 보조금 안 줘도 와서 공장을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한국 시장의 주력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미국 대선 전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죠.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아이오와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무엇보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사람은 중서부의 예언자로 불릴 만큼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여론조사 전문가 앤 셀저입니다. 이 앤 셀저조차도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이오와주가 민주당 우세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shock. Demographics more likely than average to say they will definitely vote or that they've already voted are strong Harris demographics. It's women. It's college educated. It's younger people. It's older people as well. There is more going on under the surface in terms of the abortion issue, in terms of perhaps Trump fatigue that is turning this state that no one expected would shift blue into a state that might
이런 가운데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언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미국의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본능과 직감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e is a danger to democracy. He is a danger to the United States. He's driven by instinct. He's got this idea that his instincts, what his gut feel is perfect. That's the way to go. Yeah, but You can't run a government on anyone's instincts. You need a team. You need some alternative views. And Trump is locked, as we know, locked into himself. 초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인데요. 때문에 시장은 대선을 전후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가의 족집게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이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연말까지는 S&P 500 지수가 6,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tocks and asset prices move based on positioning as much as they do about the actual news. I'm looking for a clearing event, okay? I'm hoping this is a clearing event, and then we can kind of get back to doing what we, get paid to do, which is analyze interest rates, earnings growth, and kind of multiples, trying to figure out, okay, what's the fundamental case here? And my guess is that could take maybe a month to kind of clear.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초접전인 가운데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칩니다. 사전 투표자 수는 7,8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열기에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나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이고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국내 주요 경제 이슈들 김성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말 이제 오는 10일이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간인데 예상보다 일찍 국민 앞에 서게 된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집권 하반기 정책, 그리고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당초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기자회견은 이달 말쯤 계획됐다가 시일이 당겨졌는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상황을 방치하면 후반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촉구한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에 대한 입장 표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시장 소식도 보죠. 어제 이 소식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결국 폐지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이 같은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당 측에선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한 만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를 통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산업계 소식도 들고 오셨군요. SK하이닉스 지금 매출 효자 HBM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48GB 16단 제품을 개발 중이며 내년 초에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최태원 SK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세대 제품의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다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경제 소식들 여기서 정리를 해보죠. 잘 들었습니다. 네, 주요 부품업체 현대트랜시스 파업의 장기화로 현대자동차 핵심 공장 중 한 곳인 울산 1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현대차는 오늘부터 1공장 휴업을 진행한다면서 소형 SUV 코나를 만드는 1라인은 8일까지,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생산하는 2라인은 오는 18일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 중단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트랜시스가 임단협 교섭 결렬로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중부지방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지역은 출근길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 폭풍 전야,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의 날, 결전의 날이 결국 왔습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폭풍 전야고요. 큰 불확실성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흐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동성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폭풍 속의 고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빠른 곳에서는 오늘 밤 9시부터도 투표가 진행됩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밤에 투표가 진행이 돼서 내일 새벽 정도에 출구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출구조사는 워낙 사전투표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개표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열이 바뀌는 개표 당선 가능성도 시시각각 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뭐 일부 좀 진보적인 정책, 보수적인 정책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경제 정책 운영 면에서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이 뉴욕 증시가 긴장하는 모습은 상당히 예외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번 선거는 단순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싸움을 떠나서 아주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간 측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전 직원들이 이제 비상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워룸, 그러니까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주가뿐만이 아니죠.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 모든 금융 상품이 순간 발작 증세를 굉장히 많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미 그 조짐이 시작이 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뉴욕 증시를 약 2달 이상 지배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 하면요.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 금융시장의 주도주, 수혜주 중심으로 판이 이미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달러인데요.
달러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9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려 0.50%포인트의 빚캅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기준을 잡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10월 한 달에만 4%나 평가 절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네. 우리나라 환율도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녀들을 두고 학비를 보내주는 부모들이 트럼프를 저주하기도 하고 이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매우 조마조마한 우리나라 환율은 거의 10%가량 네.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 한 3, 4일 사이에 아주 급반전을 이루었어요.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약해지니까 다시 달러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이 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달러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느냐. 달러가 요동치면요. 환율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요즘처럼 국제 간 거래가 많아진 상태에서 환율이 바뀌면 모든 경제 여건이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달러 폭등의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를 많이 때리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 관세 20% 때리겠다. 이미 약속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때리겠다. 자, 관세를 이래 올리면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입이 억제돼서 미국산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관세 인상폭만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연준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못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의 영향에 따라서는 아예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중요한 변화가 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 금리는 달러의 사실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미국 달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빌려주는 데 따른 수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다소 올라갈 수 있다. 관세 폭탄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달러가 오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달러 강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달러 강세 요인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입니다. 네. 지금 법인세, 소득세 다 깎아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방정부가 만약에 돈이 남아돈다면 별 문제인데 연방정부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연방정부의 적자가 더 심해져서 돈을 더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폭등할 수 있다. 심지어 일란 머스크라는 분이 있죠. 트럼프 선거운동을 하는 분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가 대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 물론 단기적이지만 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재정 적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깎아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정부 지출이 올 수도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우려를 한 것인데 그만큼 예전에 보지 못했던 트럼프 8년 전에 일기와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배팅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쪽박을 찰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해칭하는 차원에서 지금 또 반대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예측 불가능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금 밤사이에도 보면 장 초반에는 좀 오르는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히 지금 밀렸죠. 뭐 그런데 이것은 내일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표에 들어가면 그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정권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 환경 또 개인 가계에도 큰 영향을 준다. 네. 그런 점에서 모닝벨과 함께 미국 대선을 시시각각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정말 폭풍 전야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인 여성의 반란, 대선 레이스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죠. 뭐 여러 변수들이 많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게 여성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제가 워싱턴에 근무할 때 사귀었던 변호사분들이 몇 분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투표 어떻게 하느냐 이래 물었더만은 그 부부가 굉장히 검술이 좋아서 항상 투표장에 같이 가고 모든 걸 상의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남편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혼자서 사전투표해서 우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핵심은 바로 낙태권 문제인데요. 자, 지금 미국 선거에서 막판에 해리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온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6대 쟁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위쪽 왼쪽에 있는 여성 낙태권 보장입니다.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건드렸어요. 여성이 낙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특히 여성들의 반란표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막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성의 인권 차원이나 태아의 인권 차원에서도 여성이 직접 그 낙태 결정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아이오와 선거에서 말이죠. 갑자기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하던 거 트럼프 두 번 다 거기서 압승을 한 곳인데 이 아이오와 선거에서 해리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오와주는 경합주도 아니었습니다. 네. 압도적인 트럼프 구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예상과 달리 여기서 해리스가 치고 올라왔는데 후속 보도를 좀 챙겨해 보니까 숨은 백인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당선될 때요. 8년 전에 보면 이른바 이제 그동안에 미국 경제가 이민자들에 의해서 다 잠식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중산층 백인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중국도 때리고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때는 중산층 백인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아이오와에 중산층 백인이 가장 많은 주입니다. 그런데 아이오와 주에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이 낙태권 문제는 남편하고 상의해봐야 남편이 이해를 못한다. 네. 그래서 혼자 가서 표를 찍거나 사전투표를 먼저 해서 우편 발송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 이런데 이 아이오와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경합주 7개 주인데 경합주도 막판에 지금 해리스가 조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합주란 것이요. 러스트벨트 3개 주, 선벨트 4개 주인데 여기도 젊은 층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라는 게 자,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저 미시간주라든지 펜실베이니아 같은 위스콘신 저기는 산업벨트거든요. 네. 그 젊은 층들이 많고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선벨트는 원래 공화당 지역이었는데 젊은 층들이 저 지역을 찾아 내려감으로써 새로운 그 셀러리맨 층을 형성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지만 네. 저 7주와 플러스 아이오와주의 해리스 돌풍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선거는 막판까지 우리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뚜껑을 열어야 한다. 네. 예, 뚜껑 열고 그다음에 봉투도 뜯어야 된다. 네, 어제 말씀해 주셨죠. 예, 그렇게 그때 가서야만 알 수 있지만 현 상태로서는 낙태권이 여성 백인 여성들을 반란. 힐러리가 왜 그 트럼프한테 졌느냐면요. 그때는 트럼프가 모든 백인을 다 결집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낙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백인들을 끌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슈인데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대 에너지.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두 후보 간 극명하게 갈리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부분이죠. 해리스 후보는 친환경 쪽, 그다음에 트럼프는 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쪽에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백악관에 가서 제일 먼저 내렸던 대통령 행정명령 제1호가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친환경 위주로 성장을 해가자. 따라서 에너지는 줄이자. 석유화학 줄이자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다시 또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에너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친환경 쪽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있죠.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네. IRA법 이런 것 등도 그 밖에도 뭐 세금 감면이나 정세나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굉장히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입니다. 269대 269.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70이 매직 넘버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둘 다 매직 넘버 확보 못하고 동률이 나오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미국의 선거인단 숫자가 538명이에요. 그렇죠. 이 538명이란 어디서 나왔느냐?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숫자 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 비례와 주 비례를 한 건데 이게 짝수로 돼 있다 보니까요. 둘이 똑같으면 269대 269가 돼요. 그럼 헌법에는 과반이라도 과반은 반수는 안 됩니다. 반을 넘는다는 게 그렇죠.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270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1000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중에 10번 이상이 269대 269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의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게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 된다. 또 상하이 양원을 장악한다. 이런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자, 제19대 하원 269대 269가 됐을 때는 하원 의원들끼리 투표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하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개표까지도 한 10일, 13일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하원 선거, 상원 선거도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의회 의석수를 누가 더 차지하느냐 이게 금융시장에는 더 큰 여파를 미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각종 법이 국회에 동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도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국회의 권한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예산안도요. 우리는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를 받지만 미국은 국회가 예산을 짜고 국회가 예산을 정합니다. 네. 그 정도로 강력한데 만약에요. 대통령과 상하원이 같은 당에서 나온다? 이거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이번 선거에서는 있습니다. 네.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운명의 날, 앞서 일론 머스크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트럼프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를 하면 주가 폭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잠 못 이루는 가장 가슴 두근두근한 사람, 일론 머스크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돈도 명예도 몸도 마음도 다 걸었습니다. 네. 여기서 당선되면 엄청나게 좋겠지만 떨어지면 그 리스크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요. 기업인이 이렇게 정치판에 구체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당선될 줄은 알 수 없지만 기업인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켜보시죠. 자, 오늘 키워드는 대선 중심으로 꼽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뉴욕 증시 폭풍 전야, 백인 여성의 반란, 친환경 대 에너지, 269 대 269, 그다음에 테슬라 운명의 날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초접전인 가운데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칩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7,8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열기에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본투표가 시작됐는데 결과는 여전히 예측 불가의 상황입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게 누가 당선되든 전 세계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모닝벨은 이번 주 미국 대선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선거 유세 마지막 날 두 후보의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대장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스크랜턴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까지 펜실베이니아에서만 5곳을 도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앨런타운과 피츠버그, 필라델피아에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유세 땐 남편 더그 엠호프도 함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이후 펜실베이니아로 넘어갑니다. 레딩과 피츠버그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 동선과 겹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시간 일찍 행사를 진행하고 이어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로 이동해 이번 대선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본투표가 코앞인데 결과는 여전히 좀 오리무중이라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RCP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평균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5%로 해리스 부통령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 대학이 7개 경합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은 전날 7개 경합주 중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고요. 또 미 공영라디오 NPR과 PBS 뉴스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4%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미국의 선거 방식은 주별로 시간대가 다릅니다. 특히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과정도 복잡한데요. 투표가 언제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지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럼 본격적인 현장 투표 미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죠? 네, 미국 대선 현장 투표는 정확히 동부 시간으로 5일 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투표 막을 올리는 곳은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로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이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일 이후에 나흘 정도 지난 후 주요 외신들이 승자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이르면 6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6일 오후에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투표가 좀 최대의 변수일 것 같은데 지금 사전투표는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사전 투표를 끝마친 유권자 수는 총 7,860만여 명인데요. 2020년 대선 총 투표자인 1억 5,460만 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개표와 집계 완료까지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워싱턴, 오리건, 유타 등 다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하는 주는 개표가 몇 주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타주는 선거일 전날까지 소인이 찍힌 우표 투표용지가 2주 내 도착하면 접수 가능한 곳이고요. 특히 초접전이 예상되는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등 일부 경합주의 우편 투표는 선거일 전까지 개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총 13일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당히 걸린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르기까지 미국 대선은 영화와 같은 반전과 재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의 중도 사퇴, 또 피격 사건까지 윤지혜 기자와 주요 분기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6개월 전만 해도 이번 대선은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리턴 매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건 1912년 이후 112년 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와 바이든 간 박빙 구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6월이었죠. CNN 주최로 열렸던 그 토론회에서 여기가 또 분기점이 되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요. 토론 뒤에도 또 공식석상에서 자꾸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You can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네, 그래서 당내외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또 7월 트럼프 피격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총격을 당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성조기 아래에서 구호를 외치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당시 총격 장면과 이후 발언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We will fight, fight, fight. We're going to fight for our country. And together we will save this country. 왜 민주당으로 또 다시 시기를 돌려보면 바이든이 결국 사퇴를 했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이 또 한 번의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deeply grateful.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이후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지금 엎치락뒤치락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9월 15일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기도 했고 이후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TV 토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국 맞붙으면서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기간마다 2, 3%포인트 이내의 격차 안에서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주인공들은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일까요? 먼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이 삶 자체가 최초 타이틀로 이어지는 개척자로 묘사됩니다. 이제는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의 지난 여정을 오수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의인화 그 자체로 불려온 카멀라 해리스.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프리카계 이민자 아버지와 인도계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 손에서 자라 스스로를 인도 혈통이라 언급해온 아시아계 흑인 미국인입니다. 삶은 최초 타이틀의 연속이었습니다. 2004년 흑인 여성 최초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2011년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2016년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이 또한 인도계 여성으론 최초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첫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과거와 달리 부통령으로서의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후 올해 대선에서 미국 최초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는 새로운 세대 리더십의 시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America is ready to turn the page on the politics of division and hate. And when we fight, we win. 초반 우려와는 달리 해리스는 초반 열세를 딛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리스 지지 선언을 안 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포스트 구독자 20만 명이 떠나버릴 정도였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던 오바마에 이어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자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대통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백악관 입성을 노리는 여성 후보 해리스와는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대선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유명 TV쇼의 진행자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트럼프의 화려한 면면들은 류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건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 여기서 당신 해고야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트럼프의 유명세는 3번의 대권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첫 출마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왔고 결국 2017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록적인 감세 정책 등으로 실현됐습니다. 2020년엔 재선에 나섰지만 민주당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트럼프는 지지자들과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결국 이는 초유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불복 혐의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찍는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남겼습니다. 2024년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트럼프는 2번의 총격 피습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호재가 돼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두 후보를 지지하는 빅샷들의 시선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선택 살펴보시죠. 포브스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는 각각 81명,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비판하지만 정작 억만장자들의 해리스 편에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지층 간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해리스 측은 신흥 부자와 IT 부자, 여성 그리고 예술인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진영은 전통 부자와 부동산 부자, 남성 그리고 건설, 에너지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해리스입니다. 대선 판세가 박빙을 흐르면서 그간 중립을 고수하며 침묵을 지키던 이들도 속속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있죠. 그간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기조를 깨고 민주당 슈퍼팩 퓨처포워드에 비공식적으로 $5천만 기부했고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도 해리스 편에 섰습니다. 구글 CEO를 지냈던 에릭 슈미트,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성 억만장자들도 대부분 해리스 편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꼽혔던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대표적이고요. 스티브 잡스의 아내인 로렌 파월 잡스, 빌 게이츠의 전부인인 멜린다도 해리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미국 유통공룡 월마트의 상속녀인 크리스티 월튼도 한편에 섰습니다. 트럼프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측에선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치어리더로 변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우리 돈 2천억 원에 육박하고요. 괴짜답게 대선일까지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첨해 매일 $100만 주겠다는 깜짝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편 억만장자에는 전통 부자와 건설, 에너지업계 출신이 많습니다. 은둔재벌로 불리는 티머시 멜런이 대표적인데 석유왕 록펠러에 견줄 정도의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사교계에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단체 $5천만 기부해 이목을 끌기도 했고요. 카지노 재벌인 쉘던 아델슨의 아내 미리암 아델슨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고 트럼프 당선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부자들, 또 가상자산 큰손 윙클보스 형제도 트럼프 편에 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들만큼이나 지지자들 사이 신경전도 굉장합니다. 앞서 데이빗 삭스 페이팔 공동 창업자는 자신 SNS 계정에 트럼프 지지자 명단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엔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의 이름도 올랐고요. 반대편에선 실리콘밸리 거물 200여 명이 카멀라를 위한 벤처 캐피털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지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을 몇 시간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망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61%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8%, 0.33%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오는 8일부터 인텔을 대신해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덕분입니다. 엔비디아가 통상 다우지수 편입 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다우의 징크스를 피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가로 애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자 0.4% 떨어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는 모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47% 떨어지면서 엿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사이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아이오와에 이어서 경합주 중 4곳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돌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재정적자 확대로 상방 압력을 받았던 국채금리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7%포인트, 2년물 국채금리는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대선을 전후로 장기물 국채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동안 큰 폭으로 올랐던 달러도 떨어졌는데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적고 또 대선 직후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지수는 0.36% 떨어지면서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가상자산의 호의적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1억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도 6일 만에 9,300만 원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대선 당일 가상자산 가격이 10%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예측한 만큼 내일장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 조치를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밝힌 영향에 2%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1달러, 75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는 SK AI 서밋 2024에서 주목받은 SK그룹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태원 SK 회장의 기조 연설 중 영상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황 CEO는 SK하이닉스와 함께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덕분에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AI 반도체 기술을 통해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상장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빚 돌려막기에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총 41조 1,665억 원입니다. 이 중 75.4%인 약 31조 원이 기존 채무 상환의 목적으로 발행됐습니다. 차환용 회사채 발행 비중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시설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회장채 비중은 줄어나 8월과 9월에는 0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현대 트랜시스 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현대차 공장마저 멈춰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코나를 제조하는 울산 공장 생산 라인 가동을 오늘부터 멈춥니다. 현대 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으로 이 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납품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노조 예고대로 총 파업이 8일까지 이어지면 생산 차질 물량이 2만 7천 대로 늘어나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차질 규모는 1조 원대로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I accept. If not, well. 미국 대선 승리 확정을 위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는 270명입니다. 이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합주로 불리는 7개 주가 중요한데요.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막판까지 판세는 누가 승리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와 함께 이번 미국 대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해리스의 추격이냐, 트럼프의 굳히기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추세는 분명히 한 9월 말 10월 초부터 트럼프 후보가 반등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네. 선거에 정말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해리스 후보가 재반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이런 이 판세 분석이 비교적 정확한 것 같고요. 단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신력이 높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특히 이제 7개 경합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정말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네. 예, 4승 2무 1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군데 이 뉴욕타임스가 이 시에나 대학교에 의뢰해서 3일에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4승 2무 1패. 더 힐이라는 이 정치 전문 매체가 어느 대학교인가요? 이 에머슨 대학교에 의뢰해서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도 4승 2무 1패인데 이기고 있는 주와 지고 있는 주, 무승부 있는 주가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쪽은 트럼프, 한쪽은 해리스 그렇게 4승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좀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기고 있는 주, 지고 있는 주, 동률인 주가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만큼 지금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7개 경합주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배정된 선거인단이 93명이에요. 이 93명을 누가 이제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렇다면 좀 시나리오별로 좀 예측을 해보면 먼저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7개 경합주 중에서도 북동부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 스테이트, 블루 월 스테이트라는 이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고 월이라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공고한 어떤 그런 지지층을 철옹성과 같은 어떤 지지층을 갖다가 좀 구축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2016년 선거에 다 뒤집혀 버리거든요. 전부 다 트럼프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충 그래도 이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해리스 후보도 이 블루월 스테이트에서는 이 러스트벨트 스테이트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요.
해리스 후보의 가장 간단한 승리 공식은요. 이 블루월 스테이트, 러스트벨트 스테이트 세 곳을 승리하면 270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인 단수 그냥 간단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군요. 예,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가 흔들리고 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뭐 미시간도 흔들리고 또 위스콘신조차 흔들린다고 하니까 다 모르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승리 공식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네. 이 펜실베니아가 19명의 선거인 단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질 경우에는 선벨트 스테이트에서 두 곳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것도 16명이 걸려 있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아마 다 가져와야 되는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에게는 펜실베니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소위 말하는 선벨트 스테이트 남쪽에 있는 이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또 보니까 아니에요. 노스캐롤라이나도 뭐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바다는 지금 뭐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트럼프의 고민은 그 남쪽에 있는 선벨트 스테이트 네 주를 모두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러스트벨트 스테이트에서 한 주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할 수 있는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는 조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뭐 미시간도 지금 뭐 조금 뭐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승리 공식이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승리 공식 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를 갖고 오면 끝나는 겁니까? 펜실베니아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선벨트 스테이트에서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은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지킨다면 왜냐하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16명씩 지금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 주만 지킨다 그러면은 그 매직 포뮬라, 그러니까 매직 넘버라고 할 수 있는 270명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자, 지금 뭐 초박빙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서 짚어주신 대로 뭐 발표하는 기간마다 다 맞습니다. 리더가 다르니까 이 상황은 지금 뭐 간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앞서 2016년 대선 때도 보면 사실 해리스가 아니라 힐러리가 이긴다고 맞아요. 다 네. 얘기해놓고 네. 막판에 뒤집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2016년에 미국의 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큰 실패를 맛본 다음에 정말 자기네들이 이제 이 여론조사 기법을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오류를 수정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히든 트럼프를 보정한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0년 선거는 자신 있다. 7개, 특히 7개의 경합주는 분명히 잘 맞힐 수가 있다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사실 7개 경합주 중에 6군데를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했었거든요. 7개 경합주 모두 넉넉하게 이길 거라 그랬는데 사실 실제 득표율이 훨씬 높았어요.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8% 더 높게 나오고요. 가장 낮게 나온 데가 뭐 조지아 같은 데인데 그래도 2%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20년 이 대선 때와 같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어떤 예측 기법을 좀 잘 보정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7개 경합주 다 뒤집힐 수 있죠. 왜냐하면 2% 차이만 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지금 7개 경합주 보니까 1% 내외로 지금 초박빙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3, 4%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7개 경합주를 트럼프 후보가 다 승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 대선 결과가 그럼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안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번 대선에 또 위력을 떨친 미국 우선주의,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피즘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트럼프 후보가 지지했던 공약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외교 안보 쪽으로만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전통적인 국제주의 외교
기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주도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의 힘을 그렇죠. 좀 빌리자라는 것인데 해리스 역시도 당선이 된다면은 이 동맹에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트럼프요? 아니요, 해리스입니다. 아, 예. 해리스 역시도 트럼프와 예.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동맹에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역할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만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초접전인 가운데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칩니다. 사전 투표자 수는 7,8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열기에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거물급 인사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시대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납품업체나 빅테크 등 협력사들의 주가가 좌우되는 일도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SK그룹의 최대원 회장이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난 일화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최 회장의 AI 승부수 주제로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던데 우선 최 회장의 황 CEO에 대한 좀 평가가 재밌었어요. 한국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만큼 열정적이고 또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 그리고 스타일이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약간 빨리빨리 해달라 이 문화를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속도전. 근데 이 지난번 대만에서 그 테크 대만의 대만의 IT 테크 회의가 열렸었죠. 그때 최태원 회장이 이제 직접 대만까지 날아가서 젠슨 황을 만났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에 AI 초 관계자들과 순방을 쭉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이 인공지능 SK의 AI 서미트 이것을 위한 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바로 젠슨 황이 좀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HBM4가 지금 내년에 블랙웰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동반자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돼서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6개월 정도 빨리 생산 속도를 좀 더 빨리 해달라. 사실 한국 사람보다도 더 조급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GPU를 팔기 위해서는
그 모형을 보시면요. 이번에 그 SK AI 서밋에도 그 모형을 공개해 놨는데 엔비디아가 만든 GPU에 바로 가장 큰 덩치 오른쪽에 바로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리 장치가 없으면 엔비디아의 GPU는 무용지물이죠. 혼자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엔비디아 지금 속도도 빠른데 만약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HBM4를 빨리 공급해 주지 않으면 블랙웰도 빨리 갈 수 없다. 자, 이제 HBM을 모르면 요즘 그야말로 팔불출인데요. 하이밴디지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메모리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그러면서 압축 축약시켜 놓은 것인데 메모리, 그래 기억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GPU라는 사실상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움직여야 되지만 거기서 교육할 내용 이것을 메모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HBM도 단계가 있습니다. HBM1, HBM2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앞선 메모리는 HBM3E예요. 3E. 사실 삼성전자가 거기서 퀄리피케이션이 안 돼서 HBM3E부터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5세대죠, 지금 5세대가 그렇습니다. HBM이 있고 HBM1이 있고 HBM2가 있고 HBM2E가 있고 그러니까 HBM1도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HBM3E가 5세대고 지금 내년에 나올 게 HBM4가 이게 6세대예요. 6세대인데 아직 공급도 안 된 HBM4 6세대를 6개월 빨리 달라.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SK에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만큼 SK 없이는 같이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최 회장이 자랑했다 이 얘기군요, 행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엔비디아가 주도하고는 있지만 그 엔비디아가 우리 없이는 못 가. 특히 우리 기술이 앞으로 엔비디아 인공지능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광노정 그 대표를 동원해서 6개월 더 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대만 사람보다는 한국이 좀 한 수 더 앞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코드가 맞네요. 대만과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아까 박사님 SK의 AI 서밋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관련 행사했다. 저희도 이 코너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비슷한 행사였던 걸까요? SK가요. 2016년부터 SK 테크 서밋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다양한 기술에 관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놓아놓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올해 완전히 이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라 AI로 특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SK 테크는 바로 AI다. 그러면서 AI 서밋으로 만들고 이것을 전 세계 대회로 확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또 TSMC의 웨이즈자 같은 분은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이 인공지능 동맹이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볼 수 있죠. 이 삼각 동맹이 지금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상으로나마 세 사람이 이번에 SK AI 테크에 나와서 비전을 제시했고요. 자, 또 하나 여기 같이 참석한 사람들,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은 실제로 온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끌어갈 뉴 세대들, 그러니까 나이는 조금 젊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기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를테면 그렉 브로크만이란 분, 이건 AI 회장 겸 사장이에요. 오픈 AI. 그다음에 스티븐 발라반 람다 CEO, 또 아라빈드 스리나바스 퍼플렉시티 CEO 이런 젊으면서도 실제 기술을 끌고 가는 분인데 그중에 특히 그렉 브로크만이 어제 이제 연설을 하고
주목을 끌었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특히 한국 사람하고는 관심이 인연이 많은 게 이분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화학 세계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그 국제 대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을 한국에서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 나오는 좀 머리가 조금 올라가신 저 분인데 네. 또 저분이 부인 이름이 안나 브로크맨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군. 어저께 좀 눈물 적시는 그런 얘기도 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렉 브로크만이 자기 부인이 지금 희귀병에 걸렸다. 처음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희귀병을 AI로 자기는 극복하겠다. 어떤 희귀병이길래요? 어떤 희귀병이라고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병명은 공개를 안 하여튼, 했고. 예,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인데 치료약이 잘 없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있으면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게 인공지능은 학습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임상 실험을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서 10년 걸리는 이 임상 실험을 하루 이틀 만에 해낼 수가 있어요. 신약 출시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허사비스라고 구글에서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저희가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예, 알파고로 유명한 분인데 요즘 알파고는 바둑 안 둬요. 그거로 바이오 지금 경우의 수를 조사해가지고 새로운 단백질 생태계를 발견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받지 않았습니까? 그렉 브로크만도 아내의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 그래서 저 사모님 모시고 한국에 와서 가족 여행도 같이 한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SK에 고맙다. 뭐 이런 어떤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더랬습니다. 우선 뭐 영상으로 남아긴 하지만 젠슨 황, 웨이 저자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인물들이 나타났던 것만 해도 이 행사의 위상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제 심지어 또 중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노전 사장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16단의 시대. 1단, 2단, 태권도나 유도는 9단이면 네. 사실상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9단 이상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9단 위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기술의 끝이 없는 계속해서 발전하는데요. 지금 가장 최신의 것이 12단이었거든요. 12단 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 12단이나 16단의 얘기는 메모리를 16개를 한꺼번에 층을 해서 묶음으로 그것이 같이 작동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용량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전기는 덜 먹고 또 속도 그다음에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를 하는 데서는 아주 주도적이데 이게 16단까지가 세계 최초입니다. 기술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같아도 단수 숫자가 높으면 더 이제 고성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라도 제가 앵커님하고 같은 세대라도 제가 단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 밀리잖아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세대지만 그 안에서도 9단이 있고 12단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4세대 12단을 양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16단으로 단수를 더 높인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6단도 이제 HBM 6세대도 16단을 성공했다. 사실상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SK가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쪽에서는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다. 이런데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탈한 것이죠. 왜냐하면 HBM4를 따라가야 되는데 HBM3E도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의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세대에서 승부를 해보겠다 했는데 6세대에서 12단은커녕 16단으로 달아나 버렸으니까 기술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한번 승기를 놓치니까 줄줄이 밀리는 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좀 기업을 바꿔서 여전히 반도체 이야기로 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다음 달 미국에서 첨단 4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채택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들어갑니다. 주문량이 폭주해서 이 수요를 못 맞추는데 쩔쩔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다른 기업과는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TSMC가 미국에서 4나노 제품 양산까지 한다고요? 예, 삼성전자하고 같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저 애리조나 공장이 바로 바이든의 반도체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발표했는데 그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반도체 칩스법 없애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취임은 내년 1월 20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달에 공장을 가동하면 그 반도체 보조금이 기승고 성과에 따라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착공할 때, 가동할 때 단계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공식하고 가동하면 보조금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오기 전에 보조금 다 받아버리겠다. 아, 그래서 선수를 친 거군요.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 또 수요도 폭발하고 있고요. 4나노라고 그러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레가시 반도체들이 보통 뭐 7나노 뭐 이런 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4나노는 가장 혁신 단계고 지금 엔비디아의 그 HBM3E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나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와의 그 경계선인데 지금 대만의 TSMC는 최첨단은 대만에 두고 그거보다 조금 더딘 것은 미국에 둔다 이랬는데 이게 벌써 미국에서 4나노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안타까운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고객사를 못 구해서 이 공장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기술 면에서는 지금 3나노, 2나노 오히려 개발 시점은 TSMC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걸 수율이라고 그러죠. 불확률 이 면에서 좀 TSMC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기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께서도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잖아요.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넷째도 기술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성공률을 좌우하는 기술에서 TSMC가 좀 더 앞서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 주문들이 TSMC로만 몰리고 삼성전자는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테일러 공장 지금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테일러 공장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안 줬다 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확인은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저 공사를 해준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삼성물산이 돈을 못 받아서 회사채를 지금 구하러 다닌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삼성물산에서는 뭐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3E가 통과가 되면 통과된 일부 제품을 TSMC에서 공동 생산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는 일부 공장이 지금 셧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문도 없는데 공장만 돌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가는데 그러나 삼성전자 저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초격자 전략으로 다시 앞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TSMC 또 하나 부러운 지점이 정말 이제 갑 같은 을의 위상이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대목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블랙웰 들어갈 때 블랙웰을 TSMC가 생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마찰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보다도 TSMC가 돈을 최대한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무 소리 못하고 부르는 대로 그 HBM 블랙웰 가격을 쳐줬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순이익이 뭐 지금 삼성전자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엔비디아도 TSMC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는 TSMC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가는 TSMC.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생태계의 중요성 강조해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재미있는 기업과 사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희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높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하늘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과 울산에도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과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인데요. 아침인 지금 서울 6도, 광주 9도, 대구는 8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는 17도 보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세종, 인천 6도, 춘천 4도로 쌀쌀한 아침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14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 10도, 울진 1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속초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0도, 부산 13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 광주 16도, 대구 1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가운데 제주의 하늘은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추워진 날씨는 이번 주말부터 조금 완화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더위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지로 모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